일본은 자신들의 만행을 숨기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근현대 역사를 과연 숨길 수 있을까요? 일본의 행위는 손바닥을 하늘로 가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베를린을 향해 일본이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실질적인 분위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어떤 계기로 세워진 것일까요? 처음 세워진 건 2011년 12월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른바 정대협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를 꾸준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은 기념으로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웠습니다. 일본에게 더욱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였죠.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금으로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소녀상은 높이가 130cm이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소녀가 의자에 앉은 채 일본 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끌려갔던 14세에서 16세를 재현한 것입니다. 또 소녀상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는 할머니들의 고통에 공감해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뜻깊은 조각상입니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국민모금 등으로 전국 각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사립공원 등 해외에도 세워졌습니다. 일본의 만행과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역사를 속이고 싶은 일본은 속이 타들어가겠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대단히 무례하고 뻔뻔한 요구입니다. 특히 소녀상이 대사관의 보호 등을 규정한 빈 협약에 접촉됐다는 논리까지 동원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빈 협약 22조 2항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는 외국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평화의 소녀상은 빈 협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긴 건 2015년 12월 28일입니다. 한일 간 위안부 관련 협상이 타결된 것이죠. 거센 논란이 일면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당시 합의문은 위안부 소녀상 부분에 대해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과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소녀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관해서 잘 알려드리려다 보니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중심부 미테구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일본은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의견은 소녀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언론들이 소녀상 존치 결정 배경에는 한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독일 여론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0일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입니다. 신문의 편집위원은 소녀상 존치 배경에 독일 여론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테구가 소녀상 존치를 결정함으로써 조기 철거가 어려워졌다. 독일 여론 중에는 한국 측 주장에 동조하기 쉬운 경향도 있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상 자신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국가는 유럽에서 독일뿐이다. 이는 한국계 시민단체의 오랜 압박과 함께 독일 내의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쉬운 소양이 있기 때문이다. 착각이 심한 것 같습니다. 독일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일본보다 훨씬 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일본과 유사한 과오를 저지른 전범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사과했습니다. 그런 독일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는 건 엄청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황당한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 중 적어도 여성 20만 명을 점령지에서 군 위안소로 납치했다. 일본 우파 보수 정부의 대응은 전시 성폭력의 해결이나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보도를 내세웠다. 이걸 보면 독일 언론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보면 객관적인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편집위원은 이어서 독일의 일본 연구자도 일본의 전후 처리 방식에 비판적인 사람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깨어있는 지식인들이네요. 그는 또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나치 전후 처리를 잘했지만 일본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국계 시민단체는 독일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독일과 싸우자는 것인데요. 그는 계속해서 황당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특히 독일의 좌파 정당들은 일본의 전후 처리에 관해 여러 노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본은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중국이나 한국의 주장을 고지 듣는 경향이 강하다. 요미우리의 보도를 보면서 일본의 구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신승리는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위원은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관이 지자체와의 관계의 구축에 허술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막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소녀상 설치를 철회시킬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재료 일본인이나 자매 도시인 마스야마시에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은 독일이 일본의 전후 처리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끈질기게 설명을 이어갈 방침이다. 네, 그래봤자 늦었습니다. 이미 열차는 떠났죠. 베를린 시미테구 의회는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연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색당 소속의 의장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표결에는 구의원 29명이 참여해 24명이 찬성했고 고작 5명만이 반대했습니다.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 결의한 해당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구의회의 참여하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반하고 있다. 전쟁이나 군사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 변경 2명 등 총 5명 규모의 2021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사장으로 승진한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을 제외하면 인사 대상 4명 모두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나왔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존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와 세계 1위가 목표인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에 50대 차세대 주자들을 전진 배치하며 과감한 세대 교체에 나섰다. 이정배 신임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은 53세, 최시영 신임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은 56세다. 전임자들보다 각각 5살, 4살 어리다. 내년 반등이 기대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젊은 피를 중심으로 혁신에 나서며 특유의 초격차 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장으로 승진하며 삼성전자의 새 메모리 사업부장에 오른 이정배 사장은 압도적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디램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전자공학 박사 출신으로 메모리 사업부 디램 설계팀장, 상품기획팀장, 품질보증실장, 디램 개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앞으로 메모리 사업부장으로서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전 제품을 책임지게 된다.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하며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단숨에 2위로 올라선 SK하이닉스의 추격을 뿌리치는 게 당면 과제다. 최시영 신임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반도체 공정과 제조 분야 전문가다. 오하이오 주립대 박사 출신으로 반도체 연구소 공정개발팀장, 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 메모리 제조기술센터장 등 반도체 사업 핵심 보직을 경험했다. 최신임 사장은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은 올 들어 IBM,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큰손 고객을 잇따라 유치하며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를 맹렬한 기세로 추격하고 있다. 진교영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과 정운승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DS 부문 최고기술 책임자로 자리를 옮긴다. 메모리 공정 설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진교영 사장은 종합기술원장으로서 미래 신기술 확보와 핵심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메모리 사업부장을 맡아 글로벌 초격차를 이끌어온 노하우를 10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공정개발 전문가인 정운승 사장은 신설된 DS 부문 CTO로서 반도체 사업의 선행 연구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삼성전자가 DS 부문 CTO를 신설한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사장은 2017년 5월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맡아 극자회선 공정을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50대 신임 사장들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이끌며 신시장 선점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기존 사업부장들은 각각 종합기술원장, CTO로서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기술 경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승 생활가전 사업부장이 삼성전자의 첫 생활가전 출신 사장에 오른 것은 철저한 성과주의가 반영된 인사다. 이재승 사장은 무풍 에어컨, 비스포크 시리즈 등 신개념 프리미엄 가전제품 개발을 주도해 그간 LG전자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 생활가전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 인물이다. 냉장고 개발 그룹장, 생활가전 개발팀장 등을 거쳐 올해 1월 생활가전 사업부장으로 부임했다. 비스포크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이 인기를 끌며 TV를 합친 소비자가전 부문은 올 3, 4분기 1조 5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전자의 후속 임원 인사는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장단 인사폭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임원 인사는 젊은 세대를 대거 전진 배치하며 인사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학력, 국적 배제와 여성 임원 중용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가 인간 중심 조명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국내 LED 조명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LED 조명 시장은 계속되고 있는 가격 하락과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이미 레드오션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일반 LED 조명에 사용되는 단순 LED 패키지가 아닌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HCL에 주목했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광융합 엑스포에서 HCL용 LED 패키지를 공개했다. LM302L로 명명된 삼성전자의 HCL용 LED는 0.3W 단일 전격으로 480나노대 스펙트럼을 조절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 LM302N대는 480나노 파장대가 높아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 각성 효과와 집중력 향상을 유도하며 LM302N 라이트는 480나노 파장대가 낮아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 휴식과 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때 LED 조명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고 LED 조명 업체들의 LED 패키지와 모듈 공급 등에 그쳤던 삼성전자의 LED 사업이 HCL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해 대대적으로 키웠던 조명용 LED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200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50대 50 비율로 공동 출자해 설립한 삼성LED를 통해 글로벌 LED 조명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한 지 5년 만이다. 2010년 당시만 해도 삼성그룹 입장에서 LED는 태양전지와 배터리, 바이오, 의료기기와 함께 5대 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분야다. 덕분에 10년간 2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신수종 사업 계획이 발표됐고 LED 용도를 디스플레이용 BL용에서 조명용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조명용 LED 사업 철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다. 공관위는 LED 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은 민간 시장에서 벌브형 LED, MR, PAR 등 3개 품목만 참여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철수를 권고했다.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려던 삼성전자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업계 관계자는 그 당시에 만약 동반위가 LED 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지 않고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됐다면 지금 조명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한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LED 조명은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컸던 아픈 손가락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여간 특별한 이슈 없이 LED 사업을 지속했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HCL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 HCL은 인체의 생체 리듬과 주변 상황에 따라 조명의 조도, 색온도, 색상을 조절해 생물학적 기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가장 진화된 조명으로 평가된다. 스마트 조명이 인간의 편의성과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HCL은 인간의 신체적, 육체적 상태에 더욱 집중한다는 점에서 더욱 진일보한 개념이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다. HCL의 주도권은 현재 시그니파이, 오스람 등 유럽의 조명회사들에 쥐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정모 조명전기설비학회 HCL 연구회 위원장은 국제표준 단계에서는 국제조명위원회가 2018년 CS026 표준을 제정해 국제적으로 인간 중심 조명에 대한 평가 기반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최근에는 ISO에서 ISO TR 21789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과 평가 방법을 근거로 올해 VD에서 처음으로 HCL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간 중심 조명 관련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마케팅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명의